안녕하세요. 전 얼마 전 남편과 시댁에게 뒤통수 맞고 충격을 다스리고 있는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7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도 이젠 많이 괜찮아졌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저처럼 힘드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5년 전 결혼할 때로 돌아가야 할 것 같네요. 저희 친정아버지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지역에서 이사장이라고 불리시면서 꽤 알려진 분이시죠. 크게 부자라고 할 순 없지만 지방에 건물 몇 채를 가지고 계시고 임대 수입으로 여유롭게 사시는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정민아, 사람 사는 게 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야. 신뢰가 있어야 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재산이다. 그 말씀을 저는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신뢰가 가는 사람인지를 제일 먼저 확인하곤 했죠. 남편과의 인연은 시어머니의 고깃집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제가 남편과 만나기 전 시어머니는 고깃집을 하고 싶은데 마땅한 자리가 없다며 여기저기 알아보고 계셨대요. 그러다 저희 아버지 건물 1층에 자리가 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셨던 거죠. 사장님, 여기 자리 정말 좋네요. 사거리 코너에 유동인구도 많고 꼭 여기서 장사하고 싶습니다. 고깃집 하신다고요? 아이, 좋죠. 성실하게 장사하실 분 같으니 제가 월세도 좀 봐드릴게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고깃집을 시작하셨고 목이 좋으니까 장사가 꽤 잘 됐습니다. 아유, 사장님 덕분에 장사가 이렇게 잘 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 뭘요. 사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 거죠. 앞으로도 잘 해보세요. 전 가끔 아버지 건물에 들릴 때면 시어머니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곤 했어요. 아버지 세입자분이시니까 자주 가서 매출에 보탬이 되어드리자는 마음도 있었고 무엇보다 고기가 정말 맛있었거든요. 그런데 갈 때마다 가게에서 일하는 남자분과 자주 마주쳤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 아들이었죠. 대기업 건설 쪽에 다니는데 퇴근하고 가끔 어머니 가게 일을 도와드린다고 했어요. 자주 오시네요. 고기 좋아하시나 봐요. 아, 네. 여기 고기가 진짜 맛있어서요. 자주 들러요. 그렇게 몇 번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웃는 얼굴이 선해 보였고 말투도 다정했거든요. 이야기를 해보니 가치관이 비슷하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어졌고 저는 점점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눈에 보이는 투명한 사람이라 만나면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시어머니는 정말 좋아하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우리 상호가 정민이랑 결혼한다고? 이렇게 좋은 일이.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정민아, 처음 네가 가게에 왔을 때부터 참 예쁘고 바른 아이다 싶었어. 이렇게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다니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반면 친정아버지는 조금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정민아, 좋은 사람 만난 건 축하한다만 사돈이랑 임대관계라는 게 좀 걸리는구나. 아버지, 그게 왜요? 가족이 되면 나중에 일이 꼬였을 때 풀기가 어렵거든. 남남이면 계약대로 하면 되는데 이 정이 끼면 그게 안 돼. 하지만 저와 상호의 결혼 의지가 확고하니 아버지도 결국 축하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돈이 된 시어머니의 편의를 더 봐주시게 됐죠. 월세도 더 내려주시고 시설 수리도 빠르게 해주시고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정민아, 우리 집에 와줘서 정말 고맙다.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드려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이쁜 것. 앞으로 내 딸처럼 생각할 거야.
뭐든 편하게 말해. 그땐 정말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친정이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 시댁에서 저를 귀하게 대해주는구나. 그렇게 순진하게 믿었던 거죠. 결혼 생활 초반은 나쁘지 않았어요. 남편은 바빴지만 주말엔 같이 시간을 보냈고 시어머니도 맛있는 반찬을 싸주시고 챙겨주셨습니다. 정민아, 고기 가져왔어. 가게에서 좋은 걸로 골랐어. 어머니, 항상 감사하고 죄송해요. 감사하긴, 우리 며느리가 잘 먹어야 건강하지. 상호도 집밥 먹으면 좋아하고.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나름 행복하게 살았죠. 남편은 퇴근하고 오면 피곤해하면서도 저한테 웃어줬고 주말엔 같이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결혼 2년 차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저한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남편 쪽도 검사를 했는데 좀 수치가 낮긴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 임신을 기다렸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수치가 낮긴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시험관 시술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고요. 선생님, 자연 임신은 힘들까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천천히 기다려 보세요. 시어머니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였어요. 대놓고 화를 내시진 않았어요. 친정아버지 덕분에 장사가 잘 되는 거 아시니까 함부로 하실 순 없으셨겠죠. 하지만 은근슬쩍 압박을 주셨습니다. 정민아, 요즘 몸 관리 잘해야지. 찬 거 먹으면 안 돼. 여자는 몸이 따뜻해야 해. 네, 어머니, 조심할게요. 한의원 가서 몸 좀 보지 그래? 내가 아는 데 있는데 거기서 침 맞고 임신한 사람 많아. 처음엔 걱정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점점 말씀이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며느리, 이번 달에 뭐 소식 없어?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없어요. 아이, 또야? 아이, 정민아, 너 병원 제대로 다니는 거 맞아? 다니고 있어요, 어머니. 에이,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과가 있어야지. 나 손주 안고 싶단 말이야. 명절 때 친척들 앞에서는 더 했어요. 상온에는 아직 소식이 없어?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시며 대답하셨어요. 그러게요. 우리 상호는 아직 소식이 없어요. 아휴, 걱정이에요. 정민이가 바쁜가 보네.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러더라. 아이, 정민이가 워낙 바빠서 그런가 봐요. 일 좀 줄이고 몸 좀 챙겨야 할 텐데 제가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마치 제가 일부러 아이를 안 낳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요. 명절이 끝나고 차에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친척분들 앞에서 나 때문에 아이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나 좀 속상해. 솔직히 병원에서도 나한테 문제 없다고 했는데 왜 나만 이런 소리 들어야 하냐고. 남편은 한숨만 쉬었어요. 그럼 다음부터 내가 못나서 임신 안 된다고 말해. 그런 말이 어딨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나한테 아무 말 안 하시겠어? 그럼 어쩌라고. 그냥 넘기면 되잖아. 제가 서러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자 남편이 흠칫하더군요. 아니, 내가 화를 낸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으면 해서 한 말이야. 내가 별거 아닌 일로 이러는 것 같아? 당신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잖아. 어머님한테 앞으로 임신 관련해서 말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알았어. 내가 나중에 이야기할게. 그러니까 진정해.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 뒤로 바뀐 게 없는 시어머니를 보니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꺾이는 것 같았죠. 결국 모든 문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핏줄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로 변함없었죠.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아이가 안 생기는 것도 서러운데 마치 제가 뭘 잘못한 것처럼 대하시니까요. 그런데 결혼 3년 차쯤 됐을 때 시누이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됐어요. 시누이는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미혼이었거든요.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했고 시어머니도 수진이는 원래 그래 라며 포기한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정민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 표정이 복잡했어요. 기쁜 것 같기도 하고 걱정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수진이가 애를 낳았어. 네? 아가씨가요?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문제지.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해외에서 만난 남자가 있었나 봐. 상호 파견가 있는 그 나라 있잖아. 그 베트남. 거기서 낳았대. 아유, 속 터져. 남편이 베트남 하노이에 출장을 가 있을 때였어요. 시누이가 굳이 거기서 아이를 낳았다는 말에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 승무원이니까 해외에 자주 나가겠거니 했습니다. 남자는요? 결혼은 안 하고요? 헤어졌대. 외국 남자라 복잡하다고 하더라고. 아이는 수진이가 키운대. 아가씨가 혼자 키우신다고요? 승무원 일은요? 글쎄 아직 어떻게 할지 모르겠대. 당분간 엄마인 내가 좀 봐줘야 할 것 같아. 시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표정이 복잡하셨어요. 속상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다른 감정이 섞인 것 같기도 했는데 그때는 그냥 딸 걱정에 그러시나 보다 했습니다. 그렇게 가게를 직원들에게 맡기고 시어머니는 신우가 있는 베트남에서 한 달을 산후조리 뒷바라지를 해주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시어머니 표정은 어느 때보다 밝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딸이 아빠도 없는 애를 낳았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심란한 표정을 짓더니 직접 애를 보고 오니 너무 좋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아이 이름은 태호라고 했어요. 사진을 본 적은 없었는데 시어머니가 틈만 나면 손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유, 태호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 눈이 초롱초롱하고 웃는 게 천사 같아. 그래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사진은 나중에. 수진이가 아직 민감해서. 아, 네. 며칠 뒤에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 태호가 걸음마 뗐어. 아이고 귀여워 죽겠어. 와, 벌써요? 빠르네요. 그러니까 아유, 우리 태호가 똘똘해. 나중에 크면 공부도 잘하겠어. 외손자라서 아쉽지 않으세요? 외손자고 뭐고 다 내 피부치지. 손자는 그냥 손자야. 하긴 뭐 요즘에는 딸이 친정과 가까울 일이 많으니 외가 쪽이랑 더 돈독한 사람도 많잖아요. 시어머니도 그렇게 손주 바보가 되어가고 계셨죠. 그 상황이 저는 그렇게 씁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로 시어머니의 태도가 또 한 번 달라졌어요. 이번엔 정반대로요. 그렇게 은근히 압박하시던 분이 갑자기 부드러워지신 거예요. 정민아, 아이는 하늘이 주는 거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한테 너무 심했더라고. 미안해.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사과를 하시다니. 시험관 천천히 해. 몸이 먼저야. 무리하지 말고. 어머니, 며느리 요즘 많이 힘들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내가 살게. 처음엔 감동했어요. 시어머니도 나이가 드시니까 생각이 바뀌셨구나. 이제야 저를 이해해 주시는구나 싶었거든요. 여보, 어머니가 요즘 갑자기 잘해주셔. 어? 아, 그래? 아이 얘기도 안 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시고. 왜 그러실까? 글쎄, 뭐 철이 드셨나 보지. 좋은 거잖아. 그렇긴 한데
뭔가 이상해. 아니, 뭐가 이상해. 어머니가 잘해주시면 좋은 거지. 그리고 조카가 생겨서 더 기분 좋으신 거 아닐까? 아, 한국에서 키우시겠다고 얼마 전에 데려오셨잖아. 아가씨도 한국 들어왔다던데 통 만나질 못하네? 응, 아마 조카 때문에 마음 놓이신 거겠지. 너무 신경 쓰지 마.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근데 당신은 대체 언제 오는 거야? 아니, 그게 일정이 좀 바뀌어서 다음 달에 갈게. 또? 벌써 세 번째야. 어쩔 수 없어. 현장 상황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 나도 집에 가고 싶은데. 나야말로 당신 얼굴도 좀 보고 우리 2세 이야기도 해야 하는데. 나도 알지. 근데 어쩌겠어. 일이 그런 걸. 남편은 이번에도 하노이에 파견을 가 있는 중이었어요. 그전에도 하노이에 출장으로 자주 갔었는데 이번엔 완전 장기로 가 있게 됐어요. 결혼 이후 저와 남편이 함께 지낸 시간보다 하노이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죠. 예전에는 매일 저녁마다 영상통화를 했거든요. 밥 먹었는지, 오늘 뭐 했는지, 별거 아닌 이야기를 하면서도 얼굴을 보면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출장에서는 연락이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 4일에 한 번 겨우 통화하고 통화할 때도 어딘가 어색했어요. 근데 여보,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현장이 바빠서 그래.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몸 챙겨. 알았어. 나 좀 쉴게. 끊자. 벌써? 얘기 좀 더 하자. 피곤해서 그래. 내일 전화할게. 대화가 짧아졌고 눈을 잘 안 마주쳤습니다. 예전엔 영상통화하면서 웃는 얼굴로 보고 싶어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말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결혼 7년차 됐을 때였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민아,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니?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수진이가 급하게 해외 비행 스케줄이 잡혔는데 태호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 며칠만 태호 좀 봐줄 수 있겠니? 태호요? 아가씨 아이 제가요? 신우이와 저는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었어요. 명절 때도 보기 힘들 만큼 신우는 바빴고 따로 연락하거나 만나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를 맡아달라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내가 봐주면 되는데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아이를 안아주기가 힘들어. 며칠만 부탁해. 응? 너 어차피 재택근무라 시간 괜찮잖니? 응? 다른 분한테 부탁하시면 안 돼요? 아가씨 친구분이라든가. 제가 애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래요. 아이, 수진이가 너한테 맡기고 싶다고 하더라. 오빠네가 제일 믿음직스럽대. 아가씨가요? 응, 그러니까 부탁이야. 나도 미안한데 정말 급해서 그래.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부탁하시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며칠 봐드릴게요. 고마워, 정민아. 역시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내가 나중에 맛있는 거 사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태호가 5살이 될 때까지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 결혼 3년 차에 태어나서 7년 차에 처음 보게 된 거니까 솔직히 너무 어색했어요. 그런 제게 아이를 맡기겠다는 신우 생각도 좀 이해가 안 갔죠. 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족끼리 돕는 거지 뭐 대단한 일이겠어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 집으로 태호를 데리러 갔습니다. 시어머니 집에 도착하니까 태호가 거실에 있었어요. 5살짜리 남자아이인데 처음 보는 순간 웃음이 확 터졌어요. 아이 얼굴이 신우이랑 딱 판박이었거든요. 정말 눈 모양, 쌍꺼풀, 귀 모양 모두 닮아 있었어요. 살짝 이국적으로 생기긴 했지만 말 안 하면 혼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정도였죠. 태호야, 인사해. 이분이 너 봐주실 분이야.
며칠 동안 얌전히 지내는 거야? 시어머니가 태호를 데리고 나오셨어요. 태호는 시어머니 뒤에 숨으려고 하면서 저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낯을 가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무릎을 굽히고 눈높이를 맞추며 말했습니다. 안녕 태호야. 태호가 저를 한참 쳐다봤어요. 경계하는 눈빛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집에 가면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게 놀 수 있어. 태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 정민아, 태호가 원래 낯을 심하게 가리는데 너한텐 바로 가네? 신기하다. 보통 세 사람 보면 1시간은 울어야 하는데 잘 부탁해. 며칠 고생 좀 해줘. 그렇게 태호의 짐을 받아 집에 도착한 뒤 태호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밥도 먹이고 같이 놀아주고 재우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게 처음이라 서툴렀지만 태호가 순한 아이라서 금방 정을 주더라고요. 저에게는 천만 다행이었죠. 애 보기도 서툰데 애가 까다로웠으면 더 힘들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점심때쯤 되니 태호가 저에게 와서 말하더군요. 엄마 배고파요.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뭐라고? 엄마 배고파요. 태호야, 난 외숙모야. 엄마가 아니라 외숙모. 네 엄마의 오빠가 외삼촌이고 난 외숙모. 태호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엄마라고 부르래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할머니가? 언제? 여기 오기 전에요. 할머니가 그랬어요. 엄마라고 부르라고요. 왜 그러셨을까? 몰라요. 근데 할머니가 그랬어요. 아줌마가 이제 태호 엄마래요.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도대체 왜 시어머니가 아이한테 그런 말을 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태호 외숙모인데 엄마라고 부르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태호가 저한테 엄마라고 부르는데 혹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당황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아니, 그 엄마처럼 잘 따르라고 한 거야. 아이고,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들었나 보네. 근데 애는 너 잘 따르니? 네, 뭐 다행히 잘 따르고 있긴 한데 언제까지 제가 봐야 할까요? 조금만 더 맡아줘. 응? 내 몸 괜찮아지고 수준이 돌아올 때까지만이라도. 시어머니는 제게 부탁을 하고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뭔가 감추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태호에게 물어봤어요. 태호야, 아빠가 할머니 집에 와? 응, 가끔 와요. 가끔 온다고? 언제? 할머니가 전화해요. 그럼 아빠가 와요. 아빠가 오면 뭐해? 몰라요. 할머니가 태호 방에 있으래요. 아빠랑 할머니랑 얘기하는 것 같아요. 태호는 아빠랑 안 놀아? 가끔 놀아요. 아빠가 선물도 줘요. 어떤 선물? 코끼리 인형. 할머니 집에 있어요. 아빠가 줬어요. 시누이와 헤어졌다는 외국인 남자친구가 왜 시어머니 집에 오는 건지 의아했어요. 그것도 정기적으로 온다니 더 당황스러웠죠. 그리고 아이한테 선물까지 준다니. 시어머니가 나를 엄마라고 부르라고 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죠.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는 핏줄에 집착이 강한 분이셨잖아요. 아들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손자가 없으니까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딸이 아이를 낳았어요. 비록 미혼모지만 핏줄은 핏줄이잖아요. 혹시 시누이 아이를 내가 키우게 만들려고 이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이 없는 며느리한테 시누이 아이를 맡기면 자연스럽게 손자를 얻는 셈이잖아요. 입양이라도 시키면 법적으로도 내 아이가 되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느 정도 앞뒤가 맞았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잘해주신 것도, 태호를 며칠이 아니라 더 오래 맡기려는 것처럼 느껴진 것도 다 계획이었던 거예요. 황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핏줄이 이어지는 게 중요하니까 좀 무례하긴 하지만 그래도 악의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게 사실이면 진짜 큰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신우 애가 아무리 귀여워도 제가 키우는 건 걱정이 되고 꺼려졌거든요. 이해를 하는 것과 제가 실제로 감당해야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달랐으니까요. 결국 저는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정민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신우의 아이를 맡아달라고 한 것, 태호가 저를 엄마라고 부른 것, 시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까지요. 뭐? 시어머니가 애한테 엄마라고 부르라고 했다고? 태호가 그러더라고. 할머니가 아줌마를 엄마라고 부르래요라고. 전화기 너머로 엄마가 한숨을 쉬시는 게 들렸어요. 정민아, 그거 좀 이상하다. 아무리 그래도 외숙모한테 엄마라고 부르라니 말이 안 되잖아. 나도 그래서 걱정돼. 혹시 시어머니가 아가씨 아이를 나한테 키우라고 하면 어쩌지? 설마 그러시겠어?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한 거지. 다짜고짜 남의 애를 키우라고 주면. 정민아, 너 혼자 너무 걱정하지 마.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니잖아. 근데 엄마, 자꾸 불안해. 뭔가 감추는 게 있는 것 같아. 알았어, 내가 한번 알아볼게. 아는 사람 통해서 슬쩍 물어볼 수 있어. 넌 일단 조카나 잘 돌보고 있어. 괜히 티내지 말고. 알았어, 엄마. 고마워. 고맙긴, 내 딸인데. 걱정되면 언제든 전화해. 알았지?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엄마가 알아봐 주신다니까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는 나았죠. 그런데 오후가 되니까 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태호를 돌보면서 문득 걱정이 됐거든요. 아이한테 알레르기가 있으면 어쩌지? 예방접종은 다 맞은 건가? 아무것도 모르고 돌보고 있으니까 불안했습니다. 결국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가씨, 저예요. 아, 네, 새언니. 무슨 일이세요? 신우이 목소리가 어딘가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는 저랑 별로 친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지만요. 그 태호 잘 돌보고 있는데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요. 혹시 태호 알레르기 있는 거 있어요? 알레르기요? 네, 그 음식이나 약 같은 거요. 앞으로 며칠 동안 돌보려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전화기 너머로 신우이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건 저도 잘 몰라요. 네? 왜 몰라요? 태호 엄마잖아요. 그게 제가 비행 스케줄 때문에 바빠서 엄마가 많이 봐주셔서요. 그런 건 엄마가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럼 예방접종 내역은요? 수첩 같은 거 있으면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안 돼요? 예방접종이요? 그것도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새언니. 저는 잘 몰라요. 신우이 목소리가 점점 불안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가씨, 이런 것도 안 알려주면 제가 어떻게 돌봐요? 만약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새언니, 죄송한데 저 지금 좀 바빠서요. 그런 건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엄마가 다 알아요. 아가씨, 저 진짜 급해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신우이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친엄마가 아이 알레르기도 모르고 예방접종 내역도 모른다고? 아무리 바빠도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때 거실에서 태호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호야, 왜 그래? 달려가 보니까 태호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코끼리 인형? 코끼리 인형? 무슨 코끼리 인형?
할머니 집에 있어요. 코끼리 인형 아빠가 준 거예요. 태호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했어요. 코끼리 없으면 잠 못 자요. 코끼리 데려와 주세요. 태호야, 울지 마. 다른 인형으로 자면 안 돼? 싫어요. 코끼리 인형이요. 아빠가 준 거예요. 태호가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달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빠가 준 인형이라 그런지 집착이 심한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알았어. 가져올게. 울지 마. 진짜요? 코끼리 데려와 줄 거예요? 할머니 집에 가서 가져올게. 태호는 여기서 기다려. 싫어요. 나도 같이 갈래요. 태호가 제 다리를 꼭 붙잡았어요. 떼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같이 가자. 저는 태호를 데리고 차에 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뭔가 맞춰지려고 하는데 아직 핵심 조각이 없는 느낌이었죠. 아이가 너무 보채서 결국 시어머니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몇 번을 걸어도 계속 안 받으셨습니다. 계속 상대방이 통화 중이라는 것만 들리더군요. 통화 중이신가? 결국 그냥 가기로 했어요. 태호를 데리고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반응이 없었어요. 초인종이 고장이 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분명 안에서 불빛이 보이고 사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정민이요. 소리를 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평소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근데 안방 쪽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말을 못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살짝 열린 방문을 열어보려는데 시어머니 방 안에서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상호야, 정민이가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아. 자꾸 이상한 거 물어봐. 남편 이름이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남편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정민이가 뭐 물어보면 조심하고. 절대로 며느리가 알게 하면 안 돼. 그 사실 알면 며느리는 무조건 이혼하자고 할 거다. 알았지? 그 집 재산 다 네 거 되려면 꼭 며느리 붙들어야 해.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정신이 없더라고요. 우리 집 재산이 왜 남편 재산이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갔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어머니가 왜 그런 말을 꺼냈는지 이해도 안 됐고요. 제가 온지도 모르고 전화에 열중하는 시어머니가 또 말을 꺼냈습니다. 라니한텐 말이 났어? 정민이가 태호 키우도록 만들면 끝이다. 그 여자가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 돈 좀 더 주면 조용해져. 어차피 돈 밝히는 년이잖아. 우리 핏줄은 우리가 키워야지. 그런 년한테 맡기면 되겠어? 그녀는 우리 집 핏줄 이어준 거 빼고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방문을 확 열어젖혔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어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정민아, 너 지금 언제 왔어? 다 들었어요. 재산 때문에 나를 붙들라고요? 뭘 숨기고 있는데 남편한테 들키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네가 오해하는 거야. 오해요? 방금 다 들었는데 오해라고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손이 떨리고 눈앞이 빨개졌습니다. 솔직히 이 결혼이 제 아버지 재산을 노린 거였다는 걸 알게 돼서 정말 미쳐버릴 정도로 혼란스럽고 열받았거든요. 정민아, 진정하고 앉아서 얘기하자. 진정이요? 지금 진정하라고요? 나를 뭘로 보고... 그때 품에 안고 있던 태호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가 너무 큰 소리를 질러서 놀란 거였습니다.
태호야, 미안해, 울지 마. 아이를 달래면서도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끌어올랐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설명해요. 저 통화 다 들었어요. 제가 들은 게 다 사실이에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민아, 미안하다. 네가 들은 대로야. 사실 태호가 상호 아이야. 그 순간 숨이 멈춘 것처럼 호흡이 꽉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말과는 전혀 다른 더 충격적인 말이 시어머니의 입에서 튀어나왔으니까요. 저는 경악으로 입도 뻥끗 못했어요. 기껏 제가 생각한 건 신우이 애를 저한테 맡기려고 했다는 것뿐이었는데 그 애 자체가 남편의 혼외자였다니. 제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걸 본 시어머니는 제가 화가 났다고 단단히 착각한 건지 주절주절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상호가 베트남에서 만난 여자가 있어. 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게 태호야. 정민아, 나는 맹세코 그런 외국인 여자 받아들인 건 아니다. 나도 상호 혼냈어. 헤어지라고도 했고. 근데 애를 뱉다잖니. 애가 무슨 죄야. 그 어린 것이 걔만 데려오면 될 것 같아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씨 아이라고 속이고 수진이한테 부탁했어. 수진이 아이로 해달라고. 어쩔 수 없었어. 상우도 나도 널 얼마나 좋아했니. 그렇게 데려오면 혼외자보다 네가 덜 충격받을 것 같아서. 기가 막혔습니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린지. 혼외자인 걸 들키기 싫어서 조카라고 속이고 제게 맡기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맡긴 거예요? 남편 외도 자식을 나더러 키우라고? 정민아, 생각해봐. 너도 아이 원했잖아. 태호 키우면 다 좋은 거야. 어차피 상호 아이고 네 아들이 되는 거고. 미쳤어요? 저도 모르게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어요. 7년 동안 아이 없다고 은근히 구박해놓고 이제 와서 남편이 밖에서 만든 자식을 나더러 키우라고요? 그것도 저를 속이면서? 이럴 거면 차라리 애가 안 생길 때 이혼하라고 하셨어야죠. 어떻게 바람핀 자식이 낳아온 애를 며느리한테 키우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정민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진정이 되겠어요? 그리고 방금 제가 다 들었잖아요. 우리 아버지 재산 다 가져오려면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고. 애는 갖고 싶고 우리 아버지 재산도 갖고 싶어서 이 짓 한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들킨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에요? 장인 재산 다 네 거 되려면 며느리 붙들어야 한다.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정민아, 그건 그냥 하는 말이고. 그냥 하는 말이요? 아, 이제 이해가 가네요. 왜 갑자기 잘해주셨는지, 왜 아이 없어도 괜찮다고 하셨는지. 다 계산이었구나. 아버지 재산 먹으려고. 정민아,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마.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생각이요? 며느리한테 남편 호대 자식 맡기고 재산은 있는 대로 다 가져오겠다고 하는 게 어머니 생각이에요? 어머니가 사람이에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친정엄마가 알아보겠다고 하신 흥신소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정민 씨 되시죠? 그 어머님이 의뢰하신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일단 급한 것만 먼저 보고하려고 하는데 전화통화 괜찮으신가요? 전 일부러 폰을 스피커폰으로 바꾸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 표정이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네, 말씀하세요. 남편분이 베트남에서 현지 여성과 동거 중입니다. 이름은 응우엔 티란. 5년 전부터 함께 살고 있고요. 둘 사이에 아이도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 속에 나온 란이라는 사람이 남편의 외도 상대였더군요. 기가 막혀서 대답도 안 나왔어요. 제 대답을 듣지도 않고 조사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 출생 증명서 확인했는데 아버지 이름에 김상호 씨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현지에 집도 샀더라고요. 그 여자 명의로 되어 있지만 돈은 남편분이 낸 거예요. 그 여자가 그만한 돈이 없다고. 집까지 사줬다고요? 네. 그리고 두 사람이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린 기록도 있습니다. 그 법적 효력은 없지만 현지 전통 방식으로 혼례를 치렀더라고요. 결혼식도 했고요. 네, 사진도 확보했습니다. 필요하시면 보내드릴게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알아냈나요? 아무래도 베트남에 있는 동안 숨길 생각도 안 했는지 여기저기 증거를 다 흘리고 다니셨더라고요. 저희 흥신소 직원 중 한 명이 베트남에 있기도 해서요. 어머니가 남편과 시누이 접점이 하노이라는 걸 알고 그쪽과 관련이 있는 곳에 의뢰를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부들거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손에 들린 핸드폰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분노하며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이거 다 알고 계셨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건 내가 말리려고 했는데 상호가 말을 안 들어서. 어머니도 알고 계셨던 거죠, 다?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못하더군요. 아들이 유부남인데 밖에서 여자 만들고 결혼식까지 하고 집까지 사주는데 어머님 뭐 하셨어요? 말리셨어요? 아니면 숨기셨어요? 그땐 이미 임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손주를 얼마나 기다렸니? 손주, 그놈의 손주. 그게 뭐라고 멀쩡히 있는 며느리를 이렇게 가혹하게 속이고 우롱할 수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됐어요. 정민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저 갈게요. 시어머니가 뒤따라오며 매달렸습니다. 정민아, 제발, 내가 다 미안해. 상호한테도 무릎 꿇고 빌라고 하마.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가 다 잘못했으니까. 다른 생각요? 이혼 같은 거 말이죠? 시어머니가 침을 꼴깍 삼키며 불안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결혼 생활을 유지할 필요가 있나 모르겠네요. 현지처랑 잘 살면서 애까지 두고 살았으니 그냥 거기서 살라고 하세요. 이혼 서류는 곧 보낸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더러우니까 그 낯짝 제 앞에 비추지 말라고도 전해주시고요. 저는 저를 잡으며 매달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집을 나왔습니다. 운전대를 잡았는데 손이 떨려서 시동을 걸기가 힘들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더니 곧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운전을 해야 하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 운전을 못하겠더라고요. 무려 7년이었어요. 7년 동안 이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그 길로 간단히 짐을 챙겨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의 흔적이 있는 신혼집이 너무도 더러워서 있고 싶지도 않았어요. 친정집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버지 얼굴을 보는 순간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7년간 쌓였던 서러움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에 온 뒤로 남편에게서 전화가 미친 듯이 왔습니다. 웃기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연락해야 겨우 받던 인간이 이제는 제가 연락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루에 몇 통이나 전화를 하더라고요. 하긴 발등에 불 떨어진 놈은 남편이었으니 급했겠죠. 그렇지만 전 급할 거 없었어요. 여기서 증거 다 모아서 이혼 소송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남편이 급히 귀국했어요. 남편이 친정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니 며칠 동안 그나마 가라앉혔던 분노가 부글부글 끓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남편이 제 손을 붙들며 말했습니다. 정민아, 얘기 좀 하자.
난 할 이야기 없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진짜 미안해. 당연히 미안하겠지. 안 미안하면 그게 사람이야? 짐승만도 못한 벌레 새끼지.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혼은 안 됐으면 해. 내가 정리할게. 그 여자하고도 헤어질게. 제발 기회를 줘. 헤어진다고? 결혼식까지 하고 집까지 사준 현지처랑? 그건 그냥 현지 풍습이야. 법적 효력 없어. 집도 그냥 내가 살려고 산 집에서 같이 산 것뿐이야. 풍습? 그렇구나. 유부남이 현지처 만들어서 살면서 아이까지 낳는 것도 풍습이야? 정민아, 비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 아니, 네 말 들을 거 없고 너나 내 말 귓구멍 열고 잘 들어.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네가 출장을 자주 가는 거 알면서도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 건 내가 당신을 믿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당신은 그런 내 믿음을 완전히 배신했고 현지에서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당신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내가 용서가 되겠어?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잖아. 당신 엄마랑 짜고서 우리 아버지 재산까지 노렸지? 그래서 애를 아가씨 애라고 속이고 나한테 키우게 하려고 했고.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어머니가 한 일이야. 난 당연히 거기까지는 도의적으로 안 하겠다고. 도의적으로 안 할 거였으면 마누라 놔두고 딴 년이랑 바람나면 안 되는 거였지? 거기서부터잖아. 이제 와서 뭔 도의를 찾고 지랄이야. 쓰레기 같은 놈아. 진짜 이딴 놈도 남편이라고 믿고 기다리던 내가 진짜 돌았던 거지. 이제라도 정신 차리게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감사 인사라도 받고 싶어서 여기서 기다렸어? 정민아, 진정하고. 진정?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지금 당장 널 씹어먹어도 시원찮은데. 남편이 움찔했어요. 제가 이렇게 거칠게 말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허튼 짓 그만하고 그냥 이혼해. 난 당신이랑 지금 이렇게 같이 서 있는 것조차 더럽고 불결하고 화가 나거든. 안 돼. 이혼만은 안 해. 절대 안 해. 그 여자는 그냥 잠깐이었어. 지금 당장 버릴 수 있다고. 그 잠깐으로 애가 5살이야? 그 잠깐으로 둘째가 있어? 저번에 한국 못 들어온다고 한 것도 그 여자 출산 때문이었다고 조사원이 말해주더라. 그렇게 애틋하면 거기서 내 식구 같이 살아. 여기서 마누라 꺼다 놓은 보릿자루로 만들어서 처갓집 재산 야금야금 빼갈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그렇지. 나 진짜로 당신 사랑해. 그 여잔 그냥 몸뿐인 관계였다니까? 나한테 다시 기회를 줘. 응? 내가 출장 안 갈게. 이렇게 국내에만 계속 있도록 회사에 말할 테니까. 더러운 새끼. 몸뿐인 관계였으니까 더 열받는 거야. 결혼하고 1년 만에 딴 여자 만든 놈이 뭐? 사랑? 입에 사랑 이야기 담지도 마. 역겨우니까. 남편은 결국 고개를 떨궜어요. 하지만 이혼에는 끝까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뭘 잘했다고 버티는 건지. 그래서 저는 소송을 시작했어요. 이혼 소송에 들어가면서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흥신소 보고서, 태호의 출생증명서, 결혼식 사진, 송금 내역까지. 그러자 남편과 남편 측 변호사가 합의를 제안해왔어요. 조용히 끝내자고. 저는 거절했습니다. 7년간 우롱당한 값은 받아내야 하지 않겠어? 네가 날 이렇게 시궁창에 처박았으니 너도 바닥에 떨어져 봐야지. 안 그래? 제 말에 남편은 질린 표정이었어요. 그 뒤론 합의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더군요. 사실 제가 그렇게 강경하게 나간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소송 과정에서 아버지가 충격적인 말을 전해 들었거든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친정아버지에게 각각 5천만 원과 8천만 원을 빌려갔다는 말이었죠.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왜 이혼만은 그렇게 막으려고 했는지. 다 돈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게 절 더 비참하게 만들더군요. 아주 조금은 미안해서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줄 알았거든요. 미련하게도 그 이야기에 정신이 아주 번쩍 들어서 미련 따위 다 갖다 버렸습니다.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가족 간에 돈 얘기하면 복잡해질까봐. 그리고 나도 사돈이니까 언젠간 갚겠지 했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거구나. 아빠, 걱정 마. 이제 다 받아낼 거야. 사돈도 아닌데 빌린 돈 갚아야지. 이후 이혼 판결이 났어요. 유책 배우자는 남편,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은 5대5로 정리됐습니다. 판결이 나고 나서 아버지와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셨어요. 시어머니 가게로 향했습니다. 사돈, 아니 이제 남이니까 송 사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빌려간 5천만 원 이번 달까지 갚으세요. 사돈 어른, 지금 그게 무슨... 갑자기 갚으라고 하면 어떡해요? 갑자기라니, 빌린 지 5년 됐잖아요. 충분히 기다린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우린 사돈 관계가 아니니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소름 돋게 뭔 사돈이야? 아이 저 사장님, 지금 형편이 안 좋아서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시간 더 이상 못 주고 돈 못 갚으면 상가 임대 계약 해지할 거요. 약정 기간도 끝났으니까 갱신도 없을 거고.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아이 거기서 10년 넘게 장사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요? 그건 너무하잖아요. 사돈어른, 아니 이 사장님, 제발요. 저 정민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니? 그러니까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그간의 정이라는 게 있었으면 우리 딸에게 그 논팽이 같은 놈 혼외자를 내 딸이 키우도록 만들진 않았겠지. 그러고도 당신이 할 말이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이혼해놓고. 그건 더 이상 할 말 없는 거 맞지요? 월말까지 돈 갚고 가게 빼세요. 더는 사정 안 봐줄 테니까. 그리고 당신 아들놈한테 나한테 빌려간 돈 갚으라고 꼭 좀 전해주고. 그쪽도 돈 빌려갔거든. 뭐라고요? 우리 아들이 왜 돈을 빌려요? 우리가 조사해본 바로는 그 시기에 목돈을 쓴 건 그 베트남에 있는 여자랑 같이 살 집 구할 때 쓴 돈밖에 없더군요. 참으로 좋은 아들 두셨습니다. 장인 돈 빌려다가 바람상대 집 구해주는 자식이라니. 지금이라도 헤어진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허튼 생각 말고 두 사람 다 제 돈 갚을 걱정이나 해요. 정민아, 가자. 시어머니와 헤어진 우리는 바로 전 남편에게도 찾아가 말했습니다. 8천만 원 다음 달까지 갚게. 안 그럼 법적으로 조치할 거야. 남편은 억울한 표정으로 매달렸어요. 장인어른, 지금 형편이 안 좋아서 제발 시간을 좀... 형편? 빌려간 돈으로 그 외국인 여자랑 같이 살 집 사놓고 형편? 그 집이라도 팔아서 갚으면 되지 않는가? 그게... 그 집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당황한 제가 물었습니다. 전 남편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가 들고 날랐다고! 알고 보니 남편이 법적 다툼과 회사 징계 때문에 한국에 오래 머물게 됐거든요. 혼자 남은 남편의 현지처인 외국인 여성이 배신을 했더라고요. 들어보니 유흥업소에서 남편보다 더 어린 베트남 남자를 만났답니다. 그리고 남편 돈으로 산 그 집을 몰래 팔아버리고 그 남자랑 도망가 버렸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찌나 웃기던지 진짜 배꼽 빠질 만큼 웃겼거든요. 그래, 뿌린 대로 잘 거두고 있네. 근데 그건 당신 사정이고 아버진 당신 사정 봐줄 생각 없으시대. 그러니까 알아서 마련해봐. 아니면 우리 사는 아파트 그냥 넘겨. 당신 어머니도 아버지한테 돈 빌렸던데 둘이 합쳐서 1억 3천이면 얼추 당신이 분할받은 재산 정도는 되거든. 뭐? 우리 엄마가 돈을 빌렸다고? 그제야 시어머니와 남편은 서로의 빚을 알게 됐어요. 나중에 시어머니 가게에서 둘이서 한판 붙더라고요. 가게가 떠나가라는 듯 큰 소리로 싸우는 바람에 저도 모두 다 들어버리고 말았죠. 내가 빌린 건 가게 때문이야. 넌 뭐야? 투자한다더니 다 그년한테 쓴 거잖아. 어머니가 처음에 덮어준다고 했잖아요. 다 잘 될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내가 언제? 너 바람 피운 거 내 탓이야? 미쳤어? 어머니가 란이 낳은 애를 와이프한테 데려가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 없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내 잘못이라고? 천만에. 이건 다 네가 잘못한 거지. 나야말로 네가 바람 피운 거 수습하려고 한 죄밖에 없어. 애초에 네가 바람 안 폈으면 됐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대판 싸웠습니다. 남 얘기처럼 들리더라고요. 쌍놈 쌍년들이 서로 물어뜯는 꼴이라니 속이 시원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시어머니는 가게를 빼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올 때 상가 보증금을 1억을 내고 들어왔는데 그 돈 중 5천만 원은 아버지에게 갚는 바람에 절반밖에 못 들고 나갔다더라고요. 그 돈도 대출받은 거라 은행에서 다 걷어가는 바람에 시어머니는 빈털터리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저희 신혼집이 지방에 있는 작은 아파트라 4억 정도 했거든요. 아파트도 절반으로 나눴는데 남편은 그 아파트 살 때 자신이 부담한 2억 중 1억을 대출로 당겼거든요. 결국 실질적으로 남은 건 1억이었는데 아버지에게 진 빚 8천만 원을 갚아야 해서 2천만 원밖에 못 건졌더라고요. 그렇게 뻔뻔하게 굴던 인간들이 거짓골이 됐다는 걸 알고 나니 너무 고소한 거 있죠?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건 당연한 건데도 참 통쾌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며 느긋하게 저녁에 친정집에서 아버지랑 밥을 먹고 있는데 밖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정민아, 정민아, 문 열어줘, 제발! 문 밖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가자 시어머니가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사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딱 한 번만요. 아버진 냉정하게 내려다보셨어요. 이미 다 끝난 인연인데 여기 와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희는 집도 상가도 다 날아갔어요. 그러니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발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아주머니,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핏줄이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태호는 한국에 있잖아요. 자식 못 낳는 며느리 때문에 혼외자 자식 드리려고 했을 정도인데 그냥 그 아이나 키우면서 잘 사세요. 여기까지 못난 며느리 찾아오지 마시고. 빈정거리는 제 말에 남편이 제게 말하더군요. 정민아, 내가 다 잘못했어. 진심이야. 내가 바뀔게. 뭐든 할게. 이혼했지만 다시 시작할 수도 있잖아. 태호 키우기 싫으면 키우지 마. 그 엄마한테 맡기고 우리 둘이서 잘 살면 되지. 나도 출장 안 가도록 회사에 이야기하면 7년 동안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는 충분했어. 그걸 안 한 건 당신 의지지. 지금 당신 위기를 모면하면 뭐가 달라져? 내가 뭘 믿고 당신이랑 다시 만나겠어? 다시 만나면 내가 등신이지. 아니야, 바뀔 수 있어. 기회만 주면. 거짓말은 이제 그만해. 결혼 직후 30분 넘어가던 영상통화 시간이 이혼 직전엔 고작 3분이었다는 거 알고는 있어? 이미 당신은 나한테 마음 떠난 거야. 증거가 명확한데 뭘 계속 사랑 타령하고 난리야? 아닌 것 뻔히 다 아니까 이제 쇼 그만하고 집에 돌아가. 아버지가 한 발 앞으로 나오셨어요. 나는 당신네들이 사돈 될 때 진심으로 잘해주려고 했어요. 상가도 싸게 내주고 돈도 빌려주고 다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그랬지. 우리 정민이가 시집가서 좋은 대우 받으며 살았으면 해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런데 돌아온 게 이딴 결과라니 아주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미칠 지경인데 이렇게 다 끝난 뒤에도 찾아와서 얼굴을 비춰. 당신네들 보면서 내가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모르니 적당히 하고 돌아가고 이제 두 번 다신 찾지 마. 알았나? 시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사정사정하며 소리치더군요. 사장님, 제발요. 한 번만, 딱 한 번만요. 아니면 가게라도 재계약해 주시면. 한 번은 무슨 한 번이야? 당신들한테 줄 기회 같은 건 없어. 앞으로 또 찾아오면 경찰 부를 거니까 경찰서 가고 싶으면 찾아와.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결국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면서 가고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터덜터덜 걸어갔어요. 그 뒤로 남편과 시어머니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살면서 가끔 그때 일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7년이란 시간을 잃었지만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한 건지도 몰라요. 시청자 여러분, 제 이야기가 길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